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주차 기사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기사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매주마다 일어나는 몇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불용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틀리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 또 틀리다, 또는 아니면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지난주였죠.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났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불이 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그 서울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세훈 효과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 뭐라 그럴까 좋아지는 현상, 자,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오세훈 효과, 매매 거래가 2.6배 늘고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심하게 오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투자를 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거는 틀림이 없지만 그걸 갖다 오세훈 효과라고 말하기에는 상식적인 흐름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량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폭이 이번 주 들어서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오세훈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예상을 하고 미리 좀 관심을 보였던 그런 효과이지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셨지만 이번 주 들어서 많은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규제 카드를 만지작 했고 실제로 오늘 결국에는 압구정 성수와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했죠. 자, 이만큼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압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치인에 가까운 오세훈 시장 자체도 집값 상승에 대해서 무슨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아마 지지난주에도 계속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들썩들썩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조합 설립 전부터 거래 허가로 묶는다 이런 얘기가 4월 19일자죠. 지금 오늘 20일이니까 이틀 전, 3일 전에 벌써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국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었었죠. 결국 이러한 지정을 검토한다는 내용 자체가 결국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연관 있게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가 완벽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장 오세훈 시장이었을 때 그때도 뉴타운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당선 이후에 결국 뉴타운을 지정하지 못했던 이유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다. 이 부분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단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밀어붙였던 게 하나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번 내용 자체도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집값이 상승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재개발 그 자체, 특별하게 어떤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칭되는 지역의 어떤 움직임에 사실상 조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뒤 안에 숨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뭐 나머지 이미 확실하게 뭐 압구정 성수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압구정 현대 얘기도 나왔었고요. 뭐 이상한 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준비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오늘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신문기사에서, 뉴스기사에서 바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는 것 같아요. 뽑아놨더니 규제한다고 라고 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오 시장한테 뿔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기대한 건 우리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쉽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원래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 않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어떤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보다는 그 뒤 안에서 흘러다니는 몇 가지 규제 완화에 여러분들은 포커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시장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는 규제를 압구정 현대같이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부분, 어떤 거는 규제, 어떤 건 규제 완화하는 이런 투트랙 정책에 대해서 시장도 일단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규제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다른 부분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여기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내놓을 2040 서울 플랜. 2040 서울 플랜이라는 거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죠. 이 플랜에 35층 규제를 푸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는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거 정비 지수를 삭제하는, 또는 여기는 삭제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삭제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는 게 보다 현명해 보이고 맞는 것 같다. 특히나 여기 밑에 보이시는 주거 정비 지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도에 아마 바뀐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바뀔 때 이것이 바뀌고 난 다음엔 결국에는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못했었죠. 결국 서울이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현상,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주거 정비 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바꾼다는 얘기는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기사처럼 뿔났다, 민심이 좀 뿔났다, 이 부분 단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는 앞으로 그 뒤에서 이제 1년밖에 남지는 않은 시장이긴 하지만 결국 서울시 방향 자체도 규제 완화 또는 정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무언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신문기사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문기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로 그 부분이 지난장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확대 발표 이전에 이미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 사업에 뛰어들고 투자에 뛰어들었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아마도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선을 긋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규제 완화, 일정선, 대표적으로 1주택자 위주로 규제 완화하는 것 외에 일반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잠깐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 전에 그 김부겸 아마 총리인가요? 총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성남 민심 달랠까, 부동산 정책 목 비틀기, 결국 부동산을 완화할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세부담의 경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사에는 제목이 좀 재미있죠. 오히려 좀 전에 보셨던 기사와는 달리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국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어떤 기사의 제목을 뽑는 것. 근데 아마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앞에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대책을 강화시키는 건가라는 식으로 약간 편견을 빠진 시장 어떤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시더라도 꼭 그 기사를 한두 기사가 아니라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또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주택자 90%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보대출을 90%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먼저 이제 나오고 있죠. 더더구나, 이거를 말한 사람이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옛날 그 대표였나요? 하여튼 그쪽에서 최고위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또 얘기를 하면서 먼저 선제적인 얘기를 하고 나갔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도 역시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추가된 부분이 정청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지만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하겠다. 자,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일단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약간 좀 강성, 친문에 가까운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방향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성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일 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물꼬를 틔워주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도 역시 나오는 얘기는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이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물론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주된 포커스는 결국 아까 보셨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얘기 역시 1가구 1주택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양도세 완화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완화다. 자,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좀 세밀하게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래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 결국 이게 증세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저도 했었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씩 뭐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맨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 오늘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던 내용 자체도 아마도 잘못된 시그널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면서 여러 가지 정부가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과 정책에 대한 수정까지 나가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역시 이 기사는 조금 더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던 걸 보니까 집값, 아예 그냥 집값의 순위를 나래비를 세워서 그중에 상위 1%, 2%만 종부세 부과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서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물론 제가 오래된 기억이라서 조금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도
질환장애, 그 상승장애 후반부의 모습보다도 정부 여당이 조금 더 먼저 나가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종부세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보다 일반 서민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자,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불신을 만들어주게끔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얘기들은 결국에는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모든 것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집을 구입하게 되는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이 증가시키는 내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 가게 되면 결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한쪽에 쏠리는 신뢰도의 하락에 더 심하게 쏠리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더 급등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오늘 뒤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사전청약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 것이 아닌가. 수요를 어느 정도 반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7월 달에 이미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약간 물타기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면서도 이 기사의 문구, 헤드라인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신랄하고 굉장히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부동산세, 종부세 9억 원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결국 뒤에 생각해보면 그 비하인드를 생각해보게 되면 9억을 물러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정부 여당이 인정하는 형식이 돼버릴 텐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 결국 이것을 조금 기사에선 좀 세게 얘기했지만 집값 원상복귀를 포기했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사실상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라이브 방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젊은 분들께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각종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 부분을 다시 하락으로 가야 된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 2016년, 7년도의 규제 이후에 몇 년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올라버린 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이런 것들이 지난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내용이 또 좀 보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죠. 정부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매물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나와 있었었죠. 그리고 신문기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바로 이 기사를 고스란히 반박하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왔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19일자 기사, 양도세 폭탄이라는 말은 결국 6월 이후에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 양도소득세 강화 부분, 바로 이 부분일 텐데, 결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가장 해당 사항이 높은 지역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증여가 역대 2번째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바꿔 말하면, 이게 바로 시장의 모습이고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을 매도를 하기에는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세금을 증여세만 내고 그거를 결국 주변 내 가족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기사만 보는 이 기사뿐만 아니라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도 역대 최대, 별로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인천도,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인천 또는 세종과 같은 곳에서
징역 건수가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이 기사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분명히 이 시기 전후로 많이 나왔던 기사가 이 시점만 되게 되면 징여가 늘어나는, 결국 매도가 아니라 징여가 늘어나는 형상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똑같은 내용이죠. 다주택자 증여 2배 급증. 차라리 비싼 보유세나 양도세를 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자.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사는 지금 제가 그냥 쭉 훑어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기사처럼 아마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는요, 2006년 5월 31일 기사입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똑같은 행동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과거의 상황을 복귀를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는지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보셨던 이 기사와 동일한 기사가 이번에 나왔죠. 아까 보셨던 기사는 자녀에게 물려주자 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딸만 좋았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올 상반기 이후에 시장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매도 물량으로 내놓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준비했던 기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그냥 짚어드릴 만한 기사가 요런 거를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사 몇 개만 보고 한번 말씀을 좀 또 추가로 드리고 이 내용을 좀 종료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외 다른 기사들을 좀 간단히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4월 15일자 이제 지난주 제가 방송 전후 그 이후의 모습인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남아있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라고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 매매 시장처럼 임대차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지만 정부는 과세 자료로는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왜 그러냐면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분명히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상황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신용카드. 자, 여러분들 신용카드 예전에 정말 많이 안 쓰셨죠? 지금처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때는 신용카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연말정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뭐 투명한 거래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결국 세금 증가, 세금을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내기 위한 용도로 지금은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임대차 거래 정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과세자료로 쓸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담은 결국 또다시 작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세입자한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장 후반부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시간이 됐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자, 이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며칠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나중에 이걸로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과세를 확대시키거나 임대소득에 또는 아마 이제 표준 임대료와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센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위한 포석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보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내일 있고요. 10시인가 11시에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오후는 GTX 관련된 기사가 도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사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호재일까, 어느 지역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요동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는요. 이렇게 GTX D 노선이든 무슨 다른 노선이든 발표하는 것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노선이 공개되어서 실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마 지금 내일 나오는 건 공청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 하반기에 발표될 때 그 내용의 안에 들어가겠죠. 문제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제 기억으로 이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번에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아마 4차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이전에 발표가 됐던 2차, 3차, 보통 4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년이라고 하면 8년이죠. 8년 전에 발표됐던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 안 된다에 너무 연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러한 호재는 단계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예를 들어서 실제 발표하고요. 예타가 또 되면은 또 한 번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착공할 때 나타날 거고 준공할 때 나타날 거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공청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그거와 관련된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내가 사는 동네에 무엇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처로서 수많은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기사 내용은 오늘 처음 나왔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사전 청약 7월 달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었죠. 그것처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혼 희망타운 그래서 뭐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하지만 보게 되면 중도 포기하게 되면 뭐 사전 청약 불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거는 분명히 맞다. 자, 그런데 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다는 그 시점의 포인트는 아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더 싸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본청약 시점의 가격 대비 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교 분양가가 처음에 나올 때 800만 원대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2006년 분양 당시에는 중소형 아파트 1200대에 분양을 했죠. 결국 400 정도가 추가로 올랐고요. 예를 들어서 3억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차이니까 3, 40이 1억 2천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 청약이라든지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지금 현재 내 위주로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좋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거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적에 먼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분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모든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분들한테는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3기 신도시 청약 자체가 매우 유리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나오고 뭐 내일, 모레 계속 나오면서 계속 이슈가 된다면 다음 주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맞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